조영남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18차. 중국에서는 11월 달에 18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 정치 하는 학자들이나 그 연구자들은 이제 국내외로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그 비중국 전공 학자건 일반인이건 이런 논의를 했던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한테 특별한 기회고요. 그래서 이건 좀 중국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중국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걸 봤는데, 저는 중국 공산당 대변인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한테 중국 공산당 왜 그 모양이냐고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학자고요. 그 학자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제 그 옆나라, 저는 이제 중국을 연구한 지 한 20년 됐는데 이렇게 좀 본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18차 당대회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재미나게 이제 작년 초에 그 러시아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 미국, 그다음 일본, 한국 이렇게 특히 이제 일본, 미국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상대적인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주목 정도를 보면 중국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국에게. 근데 또 한편에서는 18차 당대회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8차 당대회가 중요하냐면 그 단순한 지도자 개인의 교체가 아닌 세대 교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당정 기관의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명되면 10년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짝수에 그게 16차, 18차, 그다음 앞으로 20차. 이때는 지도자 개인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 집단 자체가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 정치적 세대는 10년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이번에 18차 당대회에 중요한 것은 후진타오로 대표되는 제4세대 지도자들이 퇴진하고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제5세대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세대 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게 이제 관심이 집중된 거죠. 공산당 개혁을 포함한 정치 개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변할 것이 없다라는 것과 크게 변하기 쉽지 않다라는 두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외교,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선 그 크게 변할 것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중국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또 일본은 더 심각하죠. 그 기본적인 국가 발전 계획을 최소한 10년 단위로 꾸립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2002년 중국 공산당 16차 당대회 때 이미 2020년까지 중국이 추진할 국가 발전 목표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8차 당대회의 성격은 과거 10년 동안 했던 걸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 2020년까지 할, 그게 이제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이라는 건데, 할 걸 이렇게 다시 평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간 점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자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바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경제, 사회정책은 이미 재작년에 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 2015년까지 실시할 걸 이미 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교체했다고 해서 바뀔 일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정당 정치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변하기 쉽지 않다. 이거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세대 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중국이 앞으로 2020년까지 20년 동안 수행할 그 국정 목표로서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한다는 걸 결정했을 때도 그것도 제3세대, 즉 지금 장점인으로 대표되는 제3세대 지도 집단과 후진타오로 대표되는 제4세대 집단이 집단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성 있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결정한 2020년까지 다시 보완한 내용도 후진타오 집단과 시진핑 새로운 세력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변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 세대 내에서, 즉 시진핑 체제가 등장했을지라도 바뀌기 쉽지 않은 게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지금 7명의 상무위원이 있는데 굳이 비판하는 그런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총서기의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고, 그 다음에 공산당 총석이고, 그 다음에 국가주석입니다. 당정은 상권을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가 동의 안 해주면.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항상 저번에는 9명이었고 이번에 7명인데 홀수라는 이유가 하다 안 되면 표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결하는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최소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5명 정도는 이 동의를 받아야 개혁이 가능한 체제입니다. 이제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 전제하에서 말씀드려요. 이 공산당 개혁은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산당 내부 개혁입니다. 당내 개혁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부패문제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직 능력이 강할 것인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정 관계 개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산당과 다른 국가기관, 의회, 군, 그 다음에 정부, 뭐 검찰, 법원 이런 두 가지가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다른 특징이죠. 왜냐하면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걸 보려면 다 보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당내 관계에만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동시에 그 중국에서 있었던 공산당 개혁은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정책에 의한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공산당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상황에 의한 개혁이라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덩시아핑을 중심으로 하면 카스마타 지도자가 퇴진하면서 어떻게 메리트 정치를 안정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주로 요거는 엘리트 정치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개혁을 볼 때는 두 가지 다 봐야 되고요. 제가 두 가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